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다는 소식 접하셨죠? 자, 코스피 지수 보니까 상승세로 시작했어요. 예, 다음 검색어는 토지 공개념.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 공개념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사유재산을 대대적으로 국유화한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오늘 2, 3부 아빠 뉴스와 4부 알쓸경제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자, 그리고 임수빈 변호사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됐네요. 경향신문에 실린 단독 기사가 큰 반향을 얻고 있는데, 임수빈 변호사 별명이 PD수첩 검사였지요.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와 마찰을 빚다가 결국 검찰을 떠난 분입니다. 결국 임수빈 검사의 판단이 옳았네요. 제작진은 결국 무죄의 판결을 받았거든요. 김용민의 정치쇼. 시간은 거꾸로 가는 듯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힘찬 연어에 가는 길처럼. 네, 이런 느낌을 담아서 첫 곡 골랐습니다. 강산해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10시 반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만은 참석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역시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졸지에 이 프로 불참러가 됐는데, 네. 이 전 대통령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면은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네. 자, 주간경향 판기용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새를 못 참고 계속 취임새를 하셨어요. 예, 자,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이제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서면 조사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속보상으로 이제 전에 들은 바를 따르면, 네. 이제 법원이 신문 없이 예,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변호인단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랑 관계없이 예. 바로 이제 서류 심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르면 네. 구속 여부가 오늘 자정쯤에는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정쯤 안 나오면 무슨 책임을 지시려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말이죠.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느냐 마느냐, 그 결과를 새벽까지 기다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지금 그 법원에서도 지금 서류 심사로 결정을 했다는 데에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의중이 좀 깔려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지난 검찰 출석 때 보면은 아니다, 모른다, 이것뿐이었으니까. 전면 부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아니다, 모른다라고만 답했으니 법원으로서도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쉬워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선명해지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만약에 신문 일정을 다시 잡아서 했다면은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빨라야 하루 더 걸리거나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었는데. 하여튼간 지금 이제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더 빨리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장 전담 재판부가 큰 고민 없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또 짐작하게 됩니다. 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자, 오늘 영시를 넘길 것인지 넘기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 함께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 또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까 그 용디께서 그 초반에 이제 검색어 순위 말씀하셨을 때 나왔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 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예. 연준이 현지 시간 21일 워싱턴 DC 본부에서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고
연방기금 금리를 현재 1.25에서 1.50 구간에서 1.50, 1.75 구간으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전임 제니 옐런 의장 체제였던 지난해 12월 이후에 3개월 만 그리고 2015년 12월 제로금리를 끝낸 이후로는 네. 6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은 예.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화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돈의 흐름을 기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네.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됐다 이 소식은 어쨌든 딴 나라는 얘기니까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우리가 피부로 체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네. 움직이는 게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 예, 이제 은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집을 살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이제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요. 네. 그쪽에 이제 금리가 연동이 되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예. 이렇게 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면 네. 결국 코픽스 금리가 움직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예.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지금 만약에 이제 돈을 빌린 분들이 있다면 네. 더 가중이 될 수 있는 셈이죠.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오르고 있어요. 네, 주가 시장은 지금 좋은 것으로 그동안 이제 기대 심리가 있었고 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돼 있었고 예.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견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미 충분히 예상을 했던 바였고 네. 이게 뭐 큰 쇼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예상됐던 바고. 예, 물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대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반응은 좋게 나오는 것이다. 예.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더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게 뭐 미국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이제까지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받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당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네. 이쪽에 이제 만약에 투자를 과하게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하셨다 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약간 좀 고민스러운 그런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서 집 산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예. 뭐 한 채 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신 분들이야 네. 어떻게든지 꾸려가실 수 있겠지만 소위 갭 투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렇게 빚을 끌어다가 네. 예, 뭐 전세 끼고 해서 여러 채 사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네. 사실 달갑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되겠죠.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인상 추이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고요. 네. 예, 원래 당초 예상보다도 약간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또 금리 이야기가 알제경제에서 또 다뤄주신다고. 아니 뭐 4부, 3부, 2부에서 얘기할 거 없으면 왜 불러요? 박미용 기자 가세요 이제.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쉽게 말씀해 주시고 밑자락을 까니까 2부, 3부, 4부 들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떡밥을 많이 던져드리면 거기서 더. 그러니까 뭐 지금 집 사려고 네. 돈 빌린 분들 은행에서 이분들 이 채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 경찰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찰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천 건이 넘는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는 정권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60여 건의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보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나온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 또 사실 더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뭐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제 방문객들 한참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남 횟수를 1일 3회에서 뭐 하루에 1회로 줄인다. 뭐 만남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하고 나눴던 그런 이야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문건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뭐 노 전 대통령이 후원자였던 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같이 뭐 골프를 쳤다라든지 이런 좀 사적인 퇴임 후에 어떤 이런 사적인 일들 자세한 동정까지 이 문건에 포함이 돼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전임 대통령 사찰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죠. 하면서 꾸짖고 예. 문책하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읽고 뭐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 그렇다면은 이거 혹시 이 문건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 사람이 MB가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추정 가능한 의구심이고요. 그것까지는 네. 안 나왔죠. 누가 시켜서 이거 했는지. 예,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는 이제 조국 교수님이었죠. 조국 네. 교수가 인권위 비상임위원,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는데 당시에 이 조국 교수에 대한 성향 어느 쪽이냐. 그리고 촛불 시위에도 참가를 했다. 예. 뭐 이런 여부까지 이런 시시콜콜한 그런 사항까지도 네. 이 문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방위적으로 사실상 사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권혜영님, 경남 김해 라디오 주파수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FM 90.9MHz. 예. 창원 불모산에서 쏩니다. 1kW로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예. 김해뿐만 아니라 창원 그리고 창원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마산진에 그리고 거제. 마창진. 예, 그렇죠. 그 저기 통영 쪽도 90.9로 맞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 배상 판결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2015년 10월 법원 행정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가 예.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데 그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주려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김모 부장판사가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우리 너무 이 조치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시대 상황 때문에 힘들었다, 피해를 입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여기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죠. 이 판사가 내린 판결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 동안에 이제 그 소위 보수라고 불리는 이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 통치했던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당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줄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좀 수소문도 하고 의견도 모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또 다시 새롭게 드러난 것이죠. 예, 긴급조치 구호를 보니까 말이죠.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전파 수단이나 문화, 문서, 그림,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하는 행위. 그러니까 유신 헌법이 잘못됐다. 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신 헌법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긴급조치 구호가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긴급조치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 이분들 구제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내린 그 판사를 그 판사를 말하자면은 징계를 하려 했다. 해코지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최근 직전 대법원장 시대의 법원행정처가 하려 했던 일입니다. 이게 이번 사실이 사실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시작된 그 법원 행정처 컴퓨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현재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다시 이제 공론화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사실상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섰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필요하거나 제대로 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그 법리 양심에 근거해서 했던 판결, 이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징계하려 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인지
그렇죠. 묵인한 것인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사실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 3월에 네. 대법원이 이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네. 당시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시민사회나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었죠. 예, 많이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온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그 김 부장 판사가 내린 판결이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자, 이혜진님, 비가 오는 도쿄입니다. 내일부터는 꽃이 활짝 피는 봄날이 온다고 하는데 김용민의 정치 쇼 청취율 조사에 꽃이 피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도쿄에서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반기웅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기념비적인 어록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MB다. 뭐 이런. 예.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또 써먹더라고요 보니까. 예. 김용민의 정치쇼가 어록의 생산 기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반면에 같은 SBS 러브 FM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고현준의 뭐라고요? 무슨 뉴스 브리핑. 아, 그래요. 네. 그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현준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아, 언제부터 맡았어요?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러브 FM 통해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전임자가 지나간 자리가 네. 제법 너저분해가지고 예. 그걸 치우느라고. 예, 정리 정도는 중이에요. 예. 3주째. 네, 알겠습니다. 3주째. 눈이 벌써 충혈됐어요. 아유 졸려요. 예.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나오면 그 깜깜한데 교통사고 나갈까봐 형광색으로 입고 다녀요. 네. 그렇네요. 이 지금 빨간 봉투 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날 치지 말라고. 예. 그래요. 자,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오늘 재판이 잡혀서 그 못 나오실 뻔했어요. 그래서 딴 분 알아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MB가 그렇죠. 오늘 변호인도 안 나간다 이렇게 밝히면서 재판이 취소돼가지고 그래서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MB 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냐? 저는 사실 수임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MB 사건 맡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쓸 돈이 없다 그 얘기해서 저는 그때 사퇴를 하신 건가요? 충분한 수임료 주지 않는 의도인 사건은 하기 좀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돈수호 변호사. 여긴 어떻게 나오셨어요, 근데? 네? 여긴 돈 충분히 주나요? 여기 출연료가 MB 선임료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별도의 그 별결기. 나랑 달라요? 나랑 다르냐고. 이것도 참 알아봐야겠는데요, 이거. 까봐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저 진행도 맡았는데 말이죠. 지금 뭐 출연료 타령을 하고 있어요. 오해가 있네요. 여기 출연료가 많다는 게 아니라 MB가 돈을 안 쓰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뜬 뉴스여서 주목이 확 돼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5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확인돼 TV조선에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나온 언론사가 월간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게 제일 눈길이 가네요. 근데 이 기사의 바이라인 쓴 사람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기사를 썼는지도 궁금하고 아니 TV조선에 뭐 말하자면은 관계 회사, 자매 회사인데 여기에 참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월간조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의아하죠. 누가 쓴 건지 그 이름이 없는 기사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인터넷 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할 만한 기사가 아닌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아마도 월간조선 그 오프라인으로 발행된 걸 보면 누가 썼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온라인에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뭐 속보로 한두 줄 떴으니까 먼저 아마도 보낸 것 안 같은데. 있겠죠. 네, 그래요. 그 자기 회사나 다름없는 TV조선의 이 추문을 월간조선에서 보도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또 이 사안 자체도 굉장히 그렇죠. 심각한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예. TV조선 사회부장이 여기자를 성폭행한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해서 언론계에서 유명한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걸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셀프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걸 뭐 다른 데서 보도하기 전에 먼저 한 건지 아니면 그 내부의 어떤 그 서로 간에 문제가 있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쓴 분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번에 그 가해자로 낙인 찍힌 이진동 기자 이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까지 추측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것도 뭐가 맞다 안 맞다는 알 수는 없죠. 예예. 자 삼성 비자금 엑스파일 사건으로 대특종을 터뜨렸고 TV조선에 와서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을 입증하는 동영상과 K스포츠재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인물이 가장 먼저 알렸죠. 사실 한겨레가 기자인데. 보도하기 전에 먼저 나왔었죠. 그 지하 주차장이었나요? 최순실 씨 걸어가면서 막 동영상 촬영했던 게 그렇죠. 여기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이진동 지금 이제 사회부장이었던 거잖아요. 뭐 굵직한 거 많이 했고 정치도 하려고 했었고 프로그램 TV조선으로 오고 나서는 뭐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어이구 지금 방금 또 수정된 기사를 보니까 사진까지 실었어요. 그래요? 난 내용이 수정된 줄 알았더니 사진 추가네요. 사진이 추가됐습니다. 보강이네요. 보강. 칼라 사진으로. 칼라 사진. 그래요. 이거 아주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빠들의 왕수다. 뭐 이건 사실 준비한 소식은 아니었고요. 갑자기 돌출된 뉴스여서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 MB 영장실질심사 이제 시작됐겠죠? 오늘 명단까지 가셨던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께서 이거 듣는 분들이 정말 오해해요, 진짜. 저와 MB는 정치적인 성향이 같지 않음을 천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참 법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어겼냐의 문제죠. 정치적 성향은 어디 있죠? 식견과 성향은 다르더라도 돈에 대한 철학은 같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은 같을 수 있겠죠. 방향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방향이 같아 진짜로? 아니 방향이 말 잘해야 돼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약간 있죠. 내 인생의 모든 모토는 돈으로. 그 정도예요, 그분이?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이분은 기승전 돈이에요. 손 변호사님도 뭐든지 하면 다스로 뭐 연필도 다스로 하고 기승 전전입니다. 기승전전. 전. 마지막은 돈전자. 그렇군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MB 영장실질심사, 이 영장실질심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 구속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 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으면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러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이거는 구속할 사유가 없다라고 기각을 하면 구속 안 되는 거죠. 불구속.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류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다 판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당연히 나쁜 사람입니다. 죄 지었습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할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판사는 객관적으로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직접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보고 당신이 도망 안 가겠다는 점, 죄 안 지었다는 점, 증거인멸 안 하겠다는 점을 밝혀봐라. 그 이야기 다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겠다. 그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거죠. MB가 안 가겠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 인정한다. 구속되어도 어쩔 수 없고
옥중에서 네. 이제 구치소에서 재판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나 정말 억울하다. 나 이거 이런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 예. 라고 이제 어깃장을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후자겠죠. 후자로 보입니다. 네. 특히 변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변호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후자일 경우에 피의자한테 유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유리할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한 게 오히려 여론을 더 자극하고 심지어 법원도 자극하는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MB 측에서 검찰과 법원에 낸 의견서가 내용이 다르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오. 다르답니다. 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변호인이 들어갔었네. 저걸 오. 어떻게 알죠? 아 그런가요? 네, 네. 검찰에 제출한 거는요. 안 나가겠다라고 음. 한 거예요. 예. 그때는 뭐 변호인들만 나가겠다고 하는 건 없었대요. 아, 보도에 네. 의하면은 변호인은 나가는 걸로 돼 네, 있었는데. 근데 아니었군요. 그런 의견은 법원에다가 알렸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전에 이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게 구속영장이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예.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예. 구속영장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지금 발부할지 말지가 논란되는 거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이제 청구해서 받는 거잖아요. 어허. 그럼 수사할 때 구속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구속하는 게 재판 받을 때도 구속하는 게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데려오는 거죠. 예. 자, 구속영장 실신심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네. 재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따라오세요. 자, 제가 이거 받아왔습니다. 보세요. 읽어보시고요. 같이 가시죠. 네. 데리고 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겁니다. 법원에서. 예, 예, 예. 그리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까지 할 수 있는 구속영장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나옵니다. 이미 받은 상태였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검찰 측에다가 안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검사는 그래요? 이거 소용없는데요? 그럼 법원에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다가는 MB는 안 나가지만 변호사들은 나갈 거예요. 예. 라고 하니까 혼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어제 정말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하고 법원, 검찰, 변호사 굉장히 많이 이제 어지러움에 빠졌죠. 저는 사실 말이죠. 어제 그런 보도를 보고 말이죠. 이건 멘탈 붕괴, MB다. 멘탈 붕괴. 그래서 MB 측에서 지금 네. MB 상태가 아닌가. MB는 민중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좀 억지 같은데. 그런가요? 네. 좋았습니다. 예.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겠습니다. 네. 예, 예.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고소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피의자가? 아니요, 이거는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네. 권리 이게 앞서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서 뭔가 봐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맞아요. 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서 뭐 MB는 안 나가고 변호인만 나가서 이제 검사랑 공방을 펼친다. 그 사이에 집에서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 네. 안 그러고 싶겠냐고. MB도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집에 있을게요. 건드리지 마세요. 구인영장 집행하지 마세요. 대신 저 변호사만 나갈 겁니다. 네. 라고 할 때 MB만 허용해주고 다른 사람은 허용 안 해준다? 이것도 곤란하거든요. 자, 하여간 대략 이 논란은 결국 MB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심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부담돼서 그럴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겠지. 네. 그랬으면 이제 변호인까지 같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거죠. 원래는 네.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으니까요. 실질 심사 포기하고 이렇게 변호인만 나가는 심사하고는 거는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법원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피의자가 그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뭐 변호인만 나오든 뭐 이런 신문 절차를 거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서면 수사 기록만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예. 결정을 내렸죠. 예. 그렇다면 빠르면 오늘도 오늘 가능해요. 구속될 수 있어요. 네. 네. 재판부에서는 그냥 지금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피의자 없이. 네네. 네. 그렇죠. 그럼 나오죠. 기록만 재판부도 네. 짜증났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저 목소리가 서로 비슷하네요, 보니까. 손소 변호사랑요? 예, 그래서 고현준
씨가 네. 나 고현준입니다. 아.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도 네네. 나 손수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설 기자님도 나 정인설입니다. 네. 이래 줘야 청취자들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TV에서 자막 달듯이. 이 자막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막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그러고 내가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정인설 기자가 잘리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정인석 기자님이 더한 거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 고현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 씻고 나왔습니다. 조금 좀 우리 이름 얘기하면서 전 김용민입니다. 네. 예. 자 손수호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뭐 이게 사실 네. 오늘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왜 MB가 실질 심사에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느냐 이거보다도 네. MB가 과연 구속될 것인지, 네.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언제 나올 것인지, 혹은 뭐 네. 구속영장 기각된다면 언제 나올 것인지 뭐 같은 거긴 합니다만은 네. 자, 예측해 주세요. 오늘 네. 구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0시 안 남기고.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주요 인물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예. 경우에 결국 구속됐죠. 예.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 자체 그 재판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예. 그게 오후 늦게 끝나서 기록 검토를 시작하다 보니까 예.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정 넘고 다음 날 거의 아침 돼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과정이 다 생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네. 이번에 제출된 영장 청구서나 참고 기록이 네. 굉장히 많답니다. 아. 영장 청구서만 해도 200페이지 넘고요. 예. 또 의견서만 네. 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답니다. 네. 이걸 다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이지만 네. 사실 예. 이렇게 이미 상당 부분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네. 그 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정해서 오라고 한 거거든요. 예. 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록을 봤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의 사례보다 오히려 좀 더 빠른 시간대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여요. 자, 네. 여기서 실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몇 시? 몇 시에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게 실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삼변 시대에 네네. 세 법조인 모두 네. 시간을 특정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 걸 하죠? 예? 네. 왜 그런 걸 하느냐? 네. 그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네네. 요즘 알겠습니다. 변별력이 네네. 중요합니다. 요즘에. 네. 예. 11시 30분 하겠습니다. 밤 11시 반. 네. 아하. 이정열 전 판사도 아마 그 시간 즈음으로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약간 안심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새벽을 짚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11시 반이라고 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 기준이 예. 그 밤 12시 딱 자정이 딱 있고요. 네. 그 새벽을 넘길 거면 아예 2시를 넘겨라. 정인설 기자입니다. 예, 정인설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다음 그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벽 3시에 나왔거든요. 가장 애매한 시간대입니다. 이 예. 시간대. 아예 내일 마감하기 딱 애매하죠. 아예 갈 거면 새벽 4시 이후로 가고 아니면 12시 전후. 예. 보통 요즘에 보면 대부분 아무리 뭐 고위 인사를 하더라도 12시 전후에 항상 나왔거든요. 네. 실질심사를 직접 본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12시. 네, 12시. 그래요. 방금 우리 고현준 씨가 이 방송 사상 최초로 1927년에 이 땅에 라디오 전파가 전파된 이후로 최초의 오디오 자막을 오디오 자막 서비스를 역시 진행하시던 분이 정말 매끄러워요. 네. 텔레비전 그 네. 뉴스 아주 수중계 매끄러워요. 받을 때 이걸 해요. 아나운서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맞아요. 네, 라디오에서요. 라디오 한번 청취자들 위해서. 길게 말하면 2번 해줍니다. 그럼요. 그러면은 비정규직 최초. 비정규직 최초 오디오 자막. 형광색 최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남성 최초 아니에요? 대부분 모르면 여성 아나운서. 남자도 있어요. 해요. 예. 고현준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분은 정인설 기자 하셨고요. 네. 자, 김진호님 시사 평론계의 형광펜 고현준에게 시선 집중 이러셨고요. 아유 불쌍해서 이렇게. 네. 예. 자, 3358번 쓰시는 분 양천 2번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손님들 들으시라고 볼륨 크게 정치쇼 틀어놓았는데 다들 이어폰 끼고 계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어폰 끼고 지금 듣고 계시겠죠. 그렇죠. 103점으로. 네. 예. 자, 9713번님 충남 지역 주파수 좀 알려주세요. 103.5 잘 안 잡힙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 천안, 아산 여기까지는 아주 깨끗하게 들립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충남으로 내려가서 점점 내려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럴 땐 또 고릴라 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아 그래 안타깝습니다. SBS 보려면 무료입니다. 예. 네. 무료고요. 예. 그것도 뉴스 브리핑도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 라이브로. 예. 네. 아이고.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네.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 팟캐스트도 좀 들어주세요. 지금 순위가 500위대인데 깝깝해 죽겠습니다. 예. 좀 올려주십시오. 저는 그 팟캐스트 매일 듣고요. 응원 메시지도 달았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대단한 변호사입니다. 소소 그러니까 변호사. MB와 다른 점이죠. 네. 의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리가 있네요. 의리가 없으니까 사실 측근들이 다 MB가 시켜서 그랬어요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측근들이 했던 모습들 보면 MB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네, 우리 고현준 씨가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 돌이켜 보면은 MB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여기까지 오는데 뭐 장장 10년 걸렸다고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그 범죄 혐의를 놓고 논란이 붙기 시작한 건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참 이렇게 MB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는데 아니 그동안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진행을 자꾸 끼워서 욕심내지 마. 아니 보고 있으니까 깝깝해서 그래요. 이게 밖에서 뭘 띄워주면 빨리빨리 소화를 하셔야죠. 고현준 씨입니다. 다음 주부터 좀 어떻게 좀 신경 써주세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아. 네. 한 채널에서. 예.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8910번 쓰시는 분 손수호 변호사님 혹시 MB가 저녁 6시쯤 갑자기 실질 심사에 셀프 출석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사실 재판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지금 조사 받겠습니다. 해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고요.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게 재판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원래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날짜가 정해졌던 거예요. 법정도 정해지고. 그런데 그게 취소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설령 갑자기 법원에 나온다고 해도 그건 재판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법원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코미디가 되겠죠. 예. 사실은 이제 통상의 그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VIP급 되는 사람이 아닌 그 이른바 범털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범털이 아닌가요? 범털.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 전에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6시에 나온다? 에이, 퇴근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나쁜 게 수업 끝날 때 손 들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가 대부분의 경우에 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10분, 뭐 30분 하는 것도 굉장히 길게 하는 겁니다. 몇 시간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사실. 예외적인 경우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어떻게 됩니까? 짧게. 바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번 경우는 이제 집으로 가서 논현동 집에 가서 철카로 하는 셈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이렇게 해서 2부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15 들으시고 15 듣는 게 뭐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방송에서 15 듣겠다는 얘기하는 건 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좋네요. 몇 번 했어요. 네. 자, 11시 넘어서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아빠들의 왕수다 시작할 때 TV조선 사회부장이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확인돼 소속사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월간조선 인터넷판 기사. 아침 11시쯤 돼서 제가 한번 다시 봤는데 이 기사가 클릭이 안 됩니다. 이게 접근이 안 돼요. 이 기사를 내린 건지 이거 방송 듣고 계셨나 본데요. 파장이 우려돼서 그래요. 월간조선 문갑식 편집장께 전화가 많이 가겠네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많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 기사를 올려놓고 지금은 검색이 안 되는가 하는 점 이래저래 논란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 아빠들의 왕수다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고현준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손수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재밌게 듣고 계시죠? 아빠들의 왕수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준비하셨나요? 대통령 지금 개헌 시즌이잖아요. 기자입니다. 그렇죠. 정인설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헌법 3교시 강의를 하는데 네, 1교시가 그제였죠. 21일에 헌법 전문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에서 이른바 저희가 보기엔 철학 시간이었고요. 어제는 이제 경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얘기하면 되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상당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 의견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방금 11시에 마지막 3차 개헌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치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 정치 시간이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선거 투표 연령을 18세, 만 18세로 낮췄다. 공약대로였죠. 그걸 이제 헌법에 담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 외에 이제 뭐 대통령 4년 연임제 이런 부분은 원래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전 눈에 띄어요.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법관 중에 뽑혔어요. 근데 이제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고현준 씨는 그 자격을 없앴으니까 뭐 될 수가 있겠죠. 추천을 받아서 뉴스 브리핑만 진행을 잘 하시면. 아니 저는 뭐 그쪽에는 관심 없습니다. 고현준 씨가 지금 한 말이에요. 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관심 없다고. 무슨 대법관이야 내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이에요. 근데 어제는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맞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국민의 기본권과도 연관돼 있는 국채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다룸에 있어서 이건 뭐 법조인만 해야 된다. 현행 헌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돼 있기 때문에 법관이라면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들.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에서 더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법조인으로 근무했던 그런 경력도 필요하고 법관이라고 하면 변호사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관의 자격을 가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변호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원래? 법관의 자격? 그거 변호사는 법관이 아닌데? 보통 판사나 검사까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검사들도 대부분 대법관을 했던 안대희 전 검사장이 제일 유명하죠. 그런 분들처럼 그런 사람들 중에 그동안 계속 헌법재판관이 됐었죠.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각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상식과 식견을 가진 분이 돼야 되는 건 맞죠. 그 자격을 좀 뺐다는 거죠. 굳이 꼭 법관이어야만 헌법재판관이 된다.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이게 지금 방금 속보로 떴네요. 뭐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뭐 정말 과도하고 예외적인 그런 특혜 같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권한도 좀 약간 더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 명을 받아 이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그 조항도 삭제를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 개헌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수직적인 구조가 수평적으로 바뀌어 있는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는 법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뭐 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저도 그런 줄 알고 얘기했던 겁니다. 희한히 출중한 고현준 이제 평론가도 된다는 거죠. 전 관심이 없습니다. 자, 대통령 개헌안 보니까 선거 연령을 18살로 하향하는 그런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기로 했는데 이거 뭐 야당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안 좋아하죠. 당연히 이제 선거 앞두고 정치적인 뭐 행동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개헌안에 대한 어떤 그 찬성 쪽의 의견을 많이 실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유권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포석이 있을 수 있겠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어요. 다만 이제 학제를 앞당겨서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 뭐 한 7살이나 6살로 앞당겨서 한 18살 때쯤 되면은 이제 학교 성인이 될 수 있게. 성년이 됐을 때. 성년이 됐을 때. 연습해야 되는데. 뭐 자유한국당이 가장 원하는 건 그 개헌 투표 시기를 이번 6.13 지방선거와 맞물리지 말고 그 이후에 하자라는 거죠. 어떻게든 늦춰보자. 무마해보자 이런 거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또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대통령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개헌안이 발표돼서 이제 또 어제 발표된 내용들이 완전히 또 묻힐 것 같아요. 묻히기 전에 우리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사실 이번 헌법 개정 그 청와대 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면 다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약간 양분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같은 공짜인데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전희숙 자유한국당 대변인 같은 사람 침해하는 아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그 공짜가 공산주의의 공짜는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공공성할 때 그 공짜죠. 근데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또 이제 공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있었다. 1988년, 89년 다 있었고 그걸 약간 더 구체화했다. 그동안은 헌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토지 공개념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자라는 건데 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 지금 헌법 조항과 이제 바뀔 것으로 보는 헌법 조항이 이렇게 다릅니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고 예.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과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 어느 게 더 세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후자 두 번째 같은데요. 거. 맞습니다. 딱 그 차이예요. 사실 지금 전자도 헌법 23조 2항과 122조를 통해서 충분히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약간 모호하니까 예. 해석상할 수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구체적으로 예.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예.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공공이 통제하는 말하자면은 토지 소유라든지 토지 매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토지 공개념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물론 세부적인 법률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예상되는 이번에 이제 토지 공개념을 다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이거 예고편이다. 예. 여기서 더 센 헌법은 이렇고 이제 것이다. 규제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돼 있는 게 그 재건축 개발이익 부담금 환수 이 부분이 있고 예, 예. 두 번째가 보유세. 그러니까 이른바 그 종부세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인데 이게 만약에 나오면 또 위헌 소송을 갈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재건축 이익 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부분에서 이미 위헌 소송이 제기가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이제 미연에 좀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그 토지 내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정인선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런 부분이 새로운 헌법에 변호사입니다. 들어간다고 해도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입장이 완벽하게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헌법 조항만 가지고도 토지의 공공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표현을 새로운 헌법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토지는 공공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헌법만 가지고 모든 국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예, 예. 결국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법률의 또 하위 또 규정들도 만들어야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반하면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과연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헌법입니다. 예. 그 헌법 기준을 지금보다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약간 디테일하게.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예. 그동안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게 있고 또 과거에 위헌 결정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위헌 결정 받은 게 갑자기 다 합헌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위헌 결정 나온 이유가 헌법에 토지 공개념 문구가 없다.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정도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적용하는 거에 네, 너무 과하구나, 정도가 너무 세구나 해서 위헌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헌법의 토지 공개념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예. 정도가 너무 심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위헌 결정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라고 보는 거는 오히려 약간 좀 너무 좀 겁먹은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제가 겁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쫄았다는 얘기죠. 예. 있는 분이시죠 보통. 예. 겁이 겁이 있는 겁이 있는 있다고? 겁니까? 재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둘 다죠. 예, 네. 재산이 있으면 겁이 많이 네. 많아지죠. 재산은 예. 없어요. 재산은 없고 겁만 있습니다. 무게감도 있으시고. 예. 네. 예, 그렇네요. 예. 있어 배네요. 너무 싫고 좋네. 고현준. 고현준? 작사평론가. 왜 이래 대체? 아니 뭐 웃길 때는 웃어라. 참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병 생겨요. 예.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게 내 삶에 네. 내가 뭐 생활하거나 내가 어떤 경제권을 누리는데 영향을 끼칠까 말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예, 예.
뭐 딱히 뭐가 없으니까 뭐 생각이 있으니까 하셨겠지 뭐 이런 생각 정도. 일단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래서 내 어떤 경제 활동에 무슨 영향을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손소 변호사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장 이게 무슨 문구가 적히고 당장 어떤 적용이 있을 게 아니라면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뭐 기준이 이 정도라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세세하게 다듬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위 법률로서. 그렇다면 지금 뭐 또 계속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 공간을 통해서 카카오톡이요? 2부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네. 6시 20분에 방송되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이래서 청취율이 오르겠습니까? 카카오톡. 자, 이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또 이렇게 유언비어 도는 게 저 사유재산, 사유재산 늘 부정한다.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토지 몰수를 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토지 몰수하면 옛날 공산주의죠. 토지 공개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지금 현행 헌법에 비춰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그 기본적으로 좀 추진하고 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특히 토지의 특성도 있고 한정되어 있는 재화니까 그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 개념을 도입하는 거지. 그게 그 토지 공개념이 더 상위에 있는 건 아니죠. 사유재산은 인정되는 가운데 토지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죠. 저는 뭐 투기 없어지고 불로소득 없어지고 그리고 이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는 세상이 열린다면 그게 토지 공개념이 뭐 해법이 될 수 있다면 전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회 공동체를 깨는 아주 엄청난 독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토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그 위헌 결정도 했습니다. 정부의 제도와 법률에 대해서도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재화다. 그런 부분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1부에서도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하려다가 2부, 3부에서 얘기한다 해가지고 넘겼는데 2부, 3부에서도 얘기하려고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또 이제 정철진 평론가가 정리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정리가 안 되면 처음부터 2부를 내일로 넘겨. 아니 언니네 라디오에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고현준 평론가가 준비하셨죠? 남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오늘 뭐 북으로 갔죠. 뭐 이거 살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고요. 그 일단 가시는 분들이 뭐 조용필 씨, 최진희 씨, 이선희, 백지영, 윤도현, 서연, 레드벨벳, 알리, 정인 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들입니다만 서연 씨가 저기 독립했어요? 네. 그랬군요. 독립했죠. 이미 소녀시대는 다 개별 활동을 하고 있죠. 언제 해체가 됐어요? 뭐 공식적인 해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활동을 하고 있죠. 개인 활동을 하시니까 제가 아직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다 개별 활동 하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그리고 레드벨벳이라는 그 걸그룹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알게 되고. 레드벨벳의 인지도는 뭐 엄청 높아졌죠. 그 직전에 그 레드벨벳의 아이린이라는 그 멤버가 있는데 82년 김지영을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뭐 여기저기서 뭐 페미니스트냐 뭐냐 하면서 엄청 뭐 그 자신의 브로마이드가 막 사진이 불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 흔히 말하는 뭐 한남 땡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를 삼았던 거고 페미니스트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책 읽었다고 페미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화제가 됐다가 검색어에 올랐는데 또 이번에 북한 간다 그러니까 또 검색어에 오르고 인지도는 엄청 올라갔죠. 그래요. 저는 제일 이번에 그냥 독특하다고 느껴진 게 백지영 씨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 북한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암암리의 USB를 통해서 들었던 1위가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총 맞은 것처럼의 그 느낌과 북한 사람들이 느끼는 총 맞은 것처럼 근데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 가사를 보면서 감성을 느끼는 거겠지. 무슨 그렇게 따지면 레드벨벳 노래는 빨간맛하고 러시안 룰렛입니다. 러시안 룰렛.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느낌이 또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자꾸 뭐 말들 하는데 그 문화는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왜 레드벨벳이 선정됐습니까?
그 걸그룹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SM이란 기획사가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까? 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서현 씨요? 소녀시대가. 네, 1인 기획사입니다 지금은. 네. 아무튼 뭐 음악 감독 윤상 그리고 이렇게 라인업이 돼 있는데 윤도현 씨하고는 어제 톡 했는데요. 네. 북한 공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윤도현 밴드 YB는 금강산. 예. 그때도 연출이 박현민 행정관이었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행정관이 아니었죠. 예.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콘서트도 많이 기획하고 하기 때문에 네. 박현민 행정관이. 근데 윤도현 밴드 특히 윤도현 씨 말이 북한에 계신 이 관객들이 락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예. 사실 뭐 최진희 씨가 사랑의 미로 부를 때는 살짝 움직인대요. 네. 손흥도 씨가 다 함께 차차차 부를 때는 살짝 리듬을 타는 게 보이는데 네. 본인이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너무 경직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영상이 있죠. 네, 그래서 그때 회심의 일격으로 그러니까 자기 노래는 모를 테니까. 네. 이건 알겠지라고 가져갔던 게 오필슨 코리아였거든요. 그걸 오통일 코리아로 개사해서 불렀는데 너무 경직돼 있어서 이번에는 그 1178이라는 곡을 들고 간대요. 예. 이게 한반도를 세로로 보면 길이가 1178km라고 그래요. 네. 그런 의미의 노래인데 아무튼 윤도현 씨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도현 노래도 소화가 안 되면 레드벨벳은 소화가 될까요? 그 왜 베이비복스가 공연할 때도 그 표정이 다들 이렇게 잡혔잖아요. 예. 이건 뭐지라는 표정이셨는데 그래도 많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날라리풍이라고 하면서 좀 배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뭐 오래되지 않은 얘기인데 그래도 뭐 일단 조용필 씨는 워낙에 유명하고 그리고 최진희 씨의 세 번째죠. 사랑의 미로는 뭐 김정일 전 위원장이 좋아했다고 하죠. 좋아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번에 왜 3전에 내려왔을 때도 제2에게 불렀었잖아요. 이선희 씨 곡도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예. 이번에 저는 걱정이 알리, 정인 이런 분들 약간 R&B 풍인데 이게 북에서 어떻게 통할지. 예.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어떤 차이도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로 간다면은 또 남북 화해협력 그 길이 또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서독이 통일하기 전에 문화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고 오래 진행이 됐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질성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예. 제가 했던 말을 반복하면 시간 낭비죠. 반복했습니까? 네, 반복했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문화의 공통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페이스북에서 무슨 일이?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페이스북이 아주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저커버그 CEO가 사과도 했죠. 네. 새벽에 했고 주가 폭락 때 이틀째 급락하다가 오늘은 좀 약간 반등세, 약간 강보합 정도로 진행했는데 40조 이상 증발했다면서요? 그런데 AP통신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네, 그런 보도도 있네요. 아입 소리가 없었다는 거죠. 네. 보통 흔히 하는 얘기죠. 유감이다 정도에서 끝이는데 이런 일이죠. 사실 저는 페이스북을 별로 많이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2016년 대선 당시에 이제 영국의 한 교수가 페이스북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페이스북 이용자는 26만 명의 어떤 계정을 가지고 와서 5천만 명으로 어떻게 늘렸냐? 친구. 그렇죠. 친구까지 해서 5천만 명으로 봐서 그 사람들의 성격 진단을 하겠습니다라는 앱을 심었어요. 근데 그 앱을 보면서 보통 이런 성격입니다, 저런 성격입니다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정치적 성향을 판단을 해서 친공화당 당시에 이제 미 대선 트럼프 후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완전 공화당을 보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민주당 같이 공화당 같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선거 운동 캠페인 용도로 썼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게 쓸지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회원 가입할 때 제3자 이용될 수 있고 마케팅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잘 안 보고 그냥 클릭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모두 전체 동의함들 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5천만 명은 내 정보가 내 자료가 간지도 몰라요. 이게 미국 유권자 2억 명 중에 4명 중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이용됐다라고 보는 거죠. 야, 이건 무슨 뭐 개인정보 유출 이것과는 개념이 다른데요? 개인정보 유출인데 동시에 이게 선거에 이용됐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 지금 나왔으면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야당에서.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하원 중심으로 해서 이걸 정말 정밀히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 21억이래요. 그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가 어찌 보면 한 다리 건너 친구로 다 연결돼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하자면 미국에서 5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전 세계의 정보가 유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요. 워낙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 김용민 앵커께서도 미국에 친구 있잖아요. 페이스북 친구.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트럼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눌렀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용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친공화당이 아니니까 배제가 됐을 겁니다. 아마. 자유한국당 당원 아니신가요? 아니요. 당적 없습니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인데 날 보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선거 아우를 공연에서 수 있는. 그렇지. 한국당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모든 이들을 다 끌어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념을 담은 노래가 있어요. 뭐예요? 송골매 모두 다 사랑. 모두 다 사랑. 네. 이게 그렇군요. 참 많이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커버그 CEO가 한 얘기가 당신의 정보를 접근하고 권한 있는 그 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게 내 정보가 갔는데 앞으로는 그걸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로 과연 되겠나 의심이 있는 거죠.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의 페이스북 이탈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또 거의 또 결정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페이스북이 인수했던 왓츠앱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것도 메신저 앱으로 쓰잖아요. 그 창업자가 나도 페이스북 탈퇴하겠다. 당신도 빨리 탈퇴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기에 그러니까 개인 정보의 귀함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현준 평론가, 그 우버 자율주행차 이거 그동안은 뭐 사고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차 믿고 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는데 인사사고가 났어요. 인사사고. 사람을 치였고 치인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기계 오작동 때문입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그 사고 났다는 보도 이후에 계속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것이 있어서 미국인가요? 예, 미국에서 그 애리조나에 있는 템피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람의 과실이 더 크다라고 이제 뭐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자율주행을 하면서 뭐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보조 운전자까지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났으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신뢰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시범 운행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대로 운행이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시범 운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있고, 근데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게 너무 과한 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원래 자율주행차 사고가 처음도 아니고 사망 사고도 처음은 아니에요. 2016년에도 이번엔 우버였지만 당시엔 테슬라였는데 그때는 사고가 나서 탑승자가 사망을 했었어요. 그건 과속으로. 근데 이번엔 탑승자가 아닌 보행자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난 자율주행차 못 믿겠어라고 안 탈 수도 있는데 안 타도 자율주행차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른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약간 불안해하는 거죠. 그동안 사고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실험이 확대됐는데 이 제동이 걸리겠군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번 건도 그 탑승자 운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다면 자율주행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였을 때도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냐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갑자기 뛰어들었고 무단횡단이었다는 거죠. 횡단보도가 아닌. 근데 이런 측면이 있고 동시에 자율주행차가 왜 나왔는데 사고 줄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났다. 이런 측면 두 가지 측면 다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자기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은 차가 알아서 자기가 가는 이게 바로 자율주행차인데 앞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고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손수호 변호사님, 고현준 시사평론가, 정인설 한국경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쇼 목요일 4부는 알쓸 경제 시간입니다. 자, 권혜리 SBS 보도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죠?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래 AL. R. 그죠? 로얄, 그리고 쓸은 쓸어 담는다. 막 돈을 쓸어 담는다. 막 고맙습니다. 돈을 세다가 잠든다. 뭐 이런 거. 부럽다. 자, 그래요.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저희가 일부에서 다루려다가 아무래도 이건 좀
2부 3부에서 길게 다뤄보자 해서 2부 3부로 넘겼다가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못 다루고 이제 4부로 왔습니다. 여기서 또 제대로 못 다루면은 언니네 라디오에서 이제 해야 합니다. 자, 이 오늘 뜨거운 얘기. 제대로 한번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밖에서 다 들었거든요. 네. 2부 3부를. 그러다 네. 혼자 빵 터졌는데 네. 그분 성함을 모르겠는데 한 분이 네. 저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네. 난 땅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딱 이야기를 그 누구셨죠 방금? 네, 고현준 씨. 맞습니다. 네, 고현준 혼자 씨. 지금 빵 터져가지고. 그게 웃겼습니까? 네, 웃겼습니다. 정확하거든요. 그게, 예. 그게 오히려 반응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죠. 무식함의 그 어떤 표징이 아닐까 하는 아주 생각도. 진솔하죠. 알겠습니다. 진솔하고 결국 그게 네. 좀 시작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 매일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이제 일부가 나오고 있고 이제 어제가 경제편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대목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토지의 사용 이용 목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위하여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이제 토지 공개념의 이슈가 된 건데. 그 무한 소유. 특별한 무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제한과 의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우리 헌법, 기존 헌법에도 개념이 좀 녹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 122조항은 좀 약간 틀린데요. 토지에는 워낙 국토개발이 중요하니까 공공의 목적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필요한 지역에 따라. 근데 지금은 특별한 제한과 의무. 그러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훨씬 더 바로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헌법의 내용대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왜 위헌이 됐습니까? 그 얘기도 한번 좀. 종부세는 위헌되지 않았죠. 가구별로 했을 그렇습니다. 때는 위헌인데 이제 개인별 합산이 이제 지금 된 거지. 그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었고. 그래요? 원래 가구별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위헌이 나왔고 그게 위헌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우리 역사상 좀 보면은 토지 공개념 관련한 3법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였었고 진짜 입법이 됐던 건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그 유명한 이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의 소유 상한을 정하는 거. 이건 이제 결국 위헌 판정이 났고, 그다음 나온 게 토초세 했던 토지 초과이익 환수제. 이건 이제 김영삼 정부 때도 굉장히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린 건데, 이거는 어떤 땅이 있는데 이게 뭐 한 우리가 2배, 3배는 좋다 이거예요. 인정해 주는데 막 10배, 20배씩 나오면은 강남의 땅 그 말죽거리 그쪽은 뭐 10,000배 뛰었어요. 10,000배.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초과이익이다 해서 환수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치열한 법리 끝에 헌법 불합치가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가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남아 있는데요. 그게 내려오다가 아주 청취자분들 쉽게 생각하면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또 2014년에 위헌 소송이 들어가가지고 헌재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 이제 개헌안 중에 이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딱 터지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좀 뜨거워졌고 부동산도 어제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규제를 위해서는 헌법이 좀 탄탄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가지로 규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보완하자.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의 취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짧게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요. 토지 공개념에서 이제 오해가 있는 게 그게 토지를 갖고 있는 분 거를 빼앗아서 뭐 국가 소유를 한다라든가 그거를 국민들에게 나온다 이런 건 토지 공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현대 사회 토지 공개념의 핵심은 그 입법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걷어들일 수 있는 이제 명분이 되는 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하려 했던 것도 이 투기가 너무 만연하니까 이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으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헌 헌법 이제 조항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입법에 있어서 굉장히 명분이 딱 쓰죠. 정당성이 쓰죠. 봐라, 우리 헌법에는 토지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법도 입법해도 되겠다. 이런 법도 입법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 강도가 높아진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토지 공개념인데 뭐 야당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줄 소송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계류된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소송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헌법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바뀐 헌법에서는 합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아지죠. 높아지죠. 알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면 집값 땅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집값은 모르겠지만 땅값은 굉장히 영향을 받을 많이 수밖에 내려간다. 없죠. 예, 많이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일단 상방은 완전히 막혀 있다. 주식용으로 치면 올라갈 가능성은 덜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추가 입법들이 나올 테니까. 근데 입법이 안 나온다면 실은 이제 의미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입법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이대로만 개헌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리는 거죠. 네. 그 아무래도 뭐 집 없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뭐 나쁜 소식은 아니겠네요. 네, 하고 앞서 이제 그 평론가 분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염세적인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땅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쪽에서 뭐냐면 이제 재산권 침해라는 거대한 걱정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딱 이렇게 한 번만 재산권 침해를 하면 좋은데 그다음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한 번 침해를 하고 나면 탄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에 처음 시발점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토지공 개념이 선진국에선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지의 공공성이 이미 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선진국에서 굉장히 익숙한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사용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정부와 함께 그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좀 논의되는 헌법 그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세금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익 환수의 부분하고 좀 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그렇지만 그 선진국에서 흔히 얘기되는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의 도시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녹아 있다.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다라고 이것도 사실 조금 찬반이 되게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딱 그래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좀 없고요. 그래서 뭐 한국의 땅값을 보고 한국을 다 팔면은 캐나다 한 3개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땅값 구조. 이게 좀 뭔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토지공 개념. 토지공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도 이전과 관련한 수도 이전이라기보다는 수도 조항이 신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청와대가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이게 크죠. 이게 크고 이건 역사적 상황 맥락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번에 어제 나온 개헌안은 이런 겁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였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헌법에 수도는 어느 시로 한다 이런 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지 왜지 하는데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로 촥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제 당시에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이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왜냐하면 법을 만들고 수도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헌재에 위헌 심판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왜냐? 헌법 그 어디에도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없지만 관습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곳은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있는데 관습이긴 하지만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위헌이 내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이번에 개헌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수도는 서울이다. 근데 왜 지금 또 뭐 갑론일박 찬반이 나오냐면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안 하고 법률로 정한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는 거죠. 입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꼭 옮긴다는 뜻이 아니다. 되게 탄력성, 유연성을 갖자라는 뜻에서 한 것이고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뭐 4차 산업혁명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 수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행정 수도일 수도 있고 이런 수도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에 대한 확대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당장 뭐 부동산 투기꾼들이라든가 이것도 반대한 쪽에서는 이거 옮긴다고 그러지 옮기려고 그러지 이제 이렇게 또 맞서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죠. 그 2002년 대선 때 말이죠. 행정수도가 이제 노무현 후보의 공약안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나왔던 대응 논리가 수도권 공동화 현상, 서울이
텅텅 빈다. 서울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긴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는가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시각도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법률을 정한다? 그럼 이제 옮긴다? 그럼 네. 갈 데가 어디냐? 예. 그것이거든요. 아. 세종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게 또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거다 이렇게까지도 추론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이제 선을 걷습니다. 아니다. 일단은 좀 확실히 하자는 추인데 건데 왜냐하면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있었으니까. 네. 근데 또 여기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확정적이잖아요. 이제 또 하나 번외 해석이기는 한데 이제 통일이 됐다라고 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여러 그렇죠. 가지를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은 수도는 법률을 정한다라는 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있습니다. 아, 참 논쟁적 이슈입니다. 논쟁적이에요. 네. 자, 권혜리 기자님. 네. 과일 시장이 바뀌고 있다. 과일 시장이. 이게 뜨거운 얘기하다가 약간 쉬어가는 듯이 재밌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은 보통 뭐일 것 같으세요? 사과입니까? 사과죠. 네, 다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예. 사실 뭐 과일의 왕 거의 그렇게 사과. 보는데 네. 사실은 귤입니다. 아, 귤. 네, 귤을 오. 제일 많이 먹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바뀐 지 조금 되긴 했어요. 원래는 사과였는데. 네, 원래는 부동의 1위가 사과였습니다. 네. 이제 90년대 말까지는 사과였는데 예. 2000년대부터 바뀌어서 그 후로는 귤이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1위가 귤, 2위가 사과 이렇게 딱 가는데요. 예. 매년 초에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전해에 그러니까 주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과일들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먹었나 실제 먹은 무게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예. 주요 통계를 냈는데 이거 이번에 나왔거든요. 올 초에 나왔는데 역시 귤이 1위고 사과가 2위였어요. 그래서 귤, 사과, 포도, 복숭아, 배, 단감 이렇게 6가지 과일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65.8kg를 어치를 먹습니다. 한 사람이요. 그래요? 네, 엄청 먹죠. 저는 생각보다. 한 100kg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좀 포도 3위도 좀 그런데 포도가 3위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요 과일 6가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된 주요 과일 6가지만 봐서 그래요. 수입한 거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체리나 바나나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정말 그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kg 넘게. 근데 이게 이렇게 6가지만 해도 쌀보다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먹은 쌀이 61.8kg였거든요. 저는 한 100kg 먹은 것 같아요. 하여간 평균이니까. 그 중에서 귤을 12.8kg 먹었고 사과가 11.4kg. 근데 원래 귤 하나가 훨씬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귤을. 근데 이게 저는 귤 껍질도 먹었어. 그럼 너무 맛있어요. 한 70kg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이거.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귤이 사과를 이긴 가장 큰 이유로 뽑는 게 뭘 것 같으세요? 혹시 사과는 이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날걸로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칼로 한번 손질을 해줘야 하는. 딱 그거예요. 귤이 옛날에는 가족들이 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온 가족이 저녁 먹고 둘러 앉아서 엄마가 사과를 깎고 막 이런 그림. 근데 이제 그렇게 먹는 과일은 점점 덜 먹는다는 겁니다. 귤이 먹기 편하고 그리고 껍질 벗겨고 나서 이게 금방 마르니까 약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아무데나라는 건 바닥이 아니고요. 휴지통 같은데 길에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귤이 점점 더 인기가 있고 칼 필요하고 나중에 그 가운데 속도 나오고 지처리가 좀 까다로운 과일들은 저는 사과 포함해서 점점 더 껍질 혹시 다 먹습니다. 사과도요? 사과 씨도 드세요? 아유 얼마나 맛있습니까? 싸한 맛이. 복숭아는 그래도 안 되죠. 복숭아. 네. 이게 이제 복숭아 이가 너무 강하니까 또 그걸 삼키다. 그래서 이렇게 편한 과일들이 인기가 있는 게 그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요. 이거는 정부 통계였고요.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주요 과일만 갖고 있던 정부 통계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트죠. 이마트. 이마트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과일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바나나? 네,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한번 벗기고 먹으면 바나나가 되니까. 사상 처음으로 1위를 했어요. 처음이요? 네. 그 다음이 사과였어요. 그 다음이 귤. 이마트에서는. 특히 그 대형마트는 바나나가 싸요. 엄청 싸요. 그렇죠. 싸기도 하고. 또 요새는 뭐 학생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이나 아침에 그냥 바나나 2개, 우유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식사 대용으로. 네. 아니 그게 식사 대용이 됐습니까 그게? 그거만 먹고 어떻게 살아? 전체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마트에서
실제로 칼이 필요한 과일이랑 칼이 필요 없는 과일의 예. 작년 신장률을 대비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로 공통적으로 칼이 필요 없는 과일, 예를 들면 작년에 딸기가 20% 넘게 신장을 했거든요. 네. 딸기, 체리, 귤, 바나나 얘네들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주요 과일, 사과, 복숭아, 배 이런 칼이 필요한 과일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그 갑자기 저는 이제 배 농사가 걱정이 되네요.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 먹는 사과도 지금 나오고 껍질도 먹잖아요. 조금씩 근데 이제- 늘곤 있죠. 네. 네. 근데 배 같은 경우에는 배 껍질까지 먹기는 좀 그러네. 김용민 앵커도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되게 배는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배는 사과 어려워요. 생각해지는데. 복숭아도 가능해. 복숭아도 껍질까지 먹는데. 네, 예, 예. 배. 근데 이게 정말 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게 예. 실제로 그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다 재배 면적 늘거든요. 예, 이게 예. 이익이 나는 과일이다 보니까 예. 많이 그래서 작년에 이 과일들이 작황이 좀 안 좋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은 평년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덜 팔리고 있다는 거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히 먹기 편한 과일 쪽으로 아. 그리고 수입 과일 쪽으로 예. 많이 수입. 선호가 가고 있다. 예. 이걸 되게 보여주는 거죠. 아 워낙 그 세태가 그러네요. 스피드를 요구하는 사회다 맞아요. 보니까 네. 껍질 깎는 거조차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 이 뭐 반건조 생선 손질 채소처럼 다 깎여진 채로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나오는. 쪽으로 식품 쪽이 계속 발달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1, 2인 가구가 많고 예. 식구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예. 뭐 반건조 생선이나 네. 이런 아예 그냥 한 냄비용 예를 들면 요새 가보시면요 예. 바쁘셔서 마트 잘 못 가시죠. 아니 전 많이 가는데 아, 그래. 많이 먹어야 하니까 전 많이 먹습니다. 예. 채소 코너 가면은 아예 예. 그 한 그릇으로 뭐 된장찌개용 그렇죠. 이거 한 어, 부대찌개 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 비싸요 사실. 예. 비싼데 그러니까 이렇게 1, 2인 가구다 이게 네. 식구수가 별로 없으면 양파 따로 사고 파 따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덜 버려요. 아 네. 그래요. 그 뭐 그래서 일회용 팩에 뭐 네. 육개장 네, 말이에요. 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 예, 예. 잘하시네요. 아 잘. 반건조 생선도 이게 냉장고에 열흘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냥 생물 사와서 처음부터 뭐 내장, 핏물 다 빼고 예. 그 진짜 정성이거든요. 예, 예. 그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새 네. 젊은 예. 분들은.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은 2, 3일만 있으면 네. 그냥 더 이상 냉장고에 둘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미리 손질이 되고 먹기 편하고 좀 빨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정치 쇼 같은 프로그램도 네. 이게 그 날거 그대로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렇게 한번 손질을 한 그런 시사, 네. 이런 게 반건조. 좀, 먹히고 있어요. 반건조로. 예. 아, 네. 센스. 그렇습니다. 손질 시사 프로그램. 네, 좋아요. 네. 정치 쇼. 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소식. 오늘 새벽에 예, 예, 예상대로 올렸습니다. 0.25% 포인트.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연 1.5에서 1.75, 예. 우리가 연 1.5%. 그러니까 그쪽의 상단선이 1.75%, 우린 1.5.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은 예. 역전되는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건데요. 이제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 역전됐다. 등식으로 나오는 게 자본 유출 위험, 뭐 적신호,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원론적인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고 그래서 돈이 바로 또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더 먹을 게 많다면 뭐 아주 속된 말로 한국 주식이라든가 한국 부동산이 더 좋다면 그 0.25%포인트 금리 차를 먹으려고 미국으로 안 가죠.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자본 유출에 대한 것도 남아 있고 미국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바로 올려야 된다 한국은행 이 문제 역시도 그게 이제 원론적이기는 하나 뭐 자본 유출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예. 또 미국도 한 번 올리긴 올렸지만 또 다음번 금리 인상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예, 예. 한국은행도 조금 더 뜸을 들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융통성이 굉장히 좀 많은 사안이다 예, 예. 이렇게까지를 하시면 심화학습이 된 겁니다. 아까 말한 건 원론 네. 자본 유출 예. 한국도 기준금리 뒤따라서 올려 이건 1단계 예. 근데 2단계는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변수까지도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거의 일종의 꿰인 거죠. 연착륙. 완전 꿰인 거죠.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시간에 은행에서 돈 밀려가지고 집산분들 이거 이제 좀 비상 경보가 울린 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단이 맞습니까? 그것도 이제
두 단계는 더 가야죠. 왜 비상에 걸렸냐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미국이 첫 번째 조건은 한 번 올렸죠. 근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서 네. 지금 이제 3번 정도 올해 올린다고 하는데 한 4번을 올린다더라. 네. 분위기가 막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중 금리라는 건 먼저 막 튀어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대출 금리를 예. 뒤따라서 막 더 무자비하게 올립니다. 당장 올리지는 않겠지만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켜보고 있다가 미국이 더 세게 올릴 것 같으면 뒤따라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시중금리가. 그럼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는 그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이 원리금 부담에 휘청되고 네. 결국 이분들 중에 또 일부가 이제 다음 단계로 와야죠. 네. 집을 던지게 되고 아이고. 그럼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까지 가서 부동산 급락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 역시도 좀 1단계까지는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미국이 얼만큼 폭과 강도를 높여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인가. 근데 그게 맞다면 네. 실은 주식, 부동산 다 뭐 위태위태한데 오늘 현재까지 국내 증시 반응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예. 예, 그것은 어제 그 제롬 파월이라는 신임 연준 의장이 한마디 또 해줬어요. 예.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 예.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인데. 그 말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죠. 예리하죠. 그럼 너무 예리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예. 제가 사과 껍질을 먹었기 때문에 껍질에 이 비타민 F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예리해서 저는 오늘로 판단하지 말아라. 예, 일주일은 봐야 된다. 립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하. 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손봉우님, 이 코너가 제일 알찬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코너 때도 항상 이 코너가 제일 알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아까 지워진 거 하나 봤는데 예. 저도 100kg 먹어야라고 어떤 분이 재밌다고 그렇습니까? 조사님 이주영님 그런 말씀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정말 이 금리 인상 부분은 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예견해 왔던 네. 위기였는데 네. 이거 지금은 주의보가 일단 켜진 주의보입니다. 상황입니다. 예, 이거 뭐 립 서비스에 일단은 너무 낙관하면 안 돼요. 예. 약간은 주의보. 경보 단계까지 갈 상황을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혜리 SBS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민의 정치쇼 1, 2, 3, 4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기사가 아닌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아마도 궁금하네요. 월간조선 그 오프라인으로 발행된 걸 보면 누가 썼는지 네. 알 수 있겠죠. 아하. 근데 네. 온라인에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지금 뭐 속보로 한두 줄 떴으니까 먼저 아마도 보낸 것 안 같은데. 됐겠죠. 네, 그래요. 그 자기 회사나 다름없는 네. TV조선의 이 추문을 월간조선에서 보도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또 이 사안 자체도 굉장히 그렇죠. 심각한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예. TV조선 사회부장이 여기자를 성폭행한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해서 언론계에서 유명한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걸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셀프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걸 뭐 다른 데서 보도하기 전에 먼저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내부의 어떤 그 서로 간에 문제가 있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쓴 분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번에 그 가해자로 낙인 찍힌 이진동 기자 이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어디까지 추측이니까요. 예, 지금 예, 상황에서는 뭐 어느 것도 뭐가 맞다 안 맞다는 알 수는 없죠. 예예. 자, 삼성 비자금 엑스파일 사건으로 대특종을 터뜨렸고 TV조선에 와서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을 입증하는 동영상과 K스포츠재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인물이 가장 먼저 알렸죠. 사실 이진동 한겨레가 기자인데. 보도하기 전에 예예. 먼저 나왔었죠. 예. 그 지하 주차장이었나요? 최순실 씨 걸어가면서 막 동영상 촬영됐던 게 이 그렇죠. 여기니까. 맞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진동 지금 이제 사회부장이었던 거잖아요. 네. 뭐 굵직한 거 많이 했고 정치도 하려고 했었고 예. 프로그램 TV조선으로 오고 나서는 뭐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어이구 지금 방금 또 수정된 기사를 보니까 사진까지 실었어요. 그래요? 난 내용이 수정된 줄 알았더니 사진 추가네요. 사진이 추가됐습니다. 보강이네요. 네. 보강. 칼라 사진으로. 예. 칼라 예. 사진. 네. 그래요. 이거 아주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빠들의 왕수다. 뭐 이건 사실 준비한 소식은 아니었고요. 갑자기 네. 돌출된 뉴스여서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 MB 영장실질심사 이제 시작됐겠죠? 변호인 명단까지 가셨던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께서 네. 아 이거 듣는 분들이 정말 오해해요, 진짜. 네. 저와 MB는 정치적인 성향이 같지 않음을 천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참 법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어겼냐의 문제죠. 정치적 성향은 어디 있죠? 식견과 성향은 다르더라도 돈에 대한 철학은 같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은 같을 수 있겠죠. 방향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방향이 같아 진짜로? 예. 아니 방향이 말 잘해야 돼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약간 있죠. 내 인생의 모든 모토는 돈으로. 그 정도예요, 그분이? 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이분은 네. 기승전 돈이에요. 아니 손 변호사님도 뭐든지 하면 다스로 뭐 연필도 다스로 하고 기승 네. 전전입니다. 기승전전. 네, 전전. 마지막은 돈전자. 그렇군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MB 영장실질심사, 이 영장실질심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 구속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 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으면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러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이거는 구속할 사유가 없다라고 기각을 하면 구속 안 되는 거죠. 불구속.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류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다 판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는 당연히 나쁜 사람입니다. 죄 지었습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할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판사는 객관적으로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직접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보고 당신이 도망 안 가겠다는 점, 죄 안 지었다는 점, 증거인멸 안 하겠다는 점을 밝혀봐라. 그 이야기 다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겠다. 그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거죠. MB가 안 가겠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 인정한다. 구속되어도 어쩔 수 없고 옥중에서 이제 구치소에서 재판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나 정말 억울하다. 나 이런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어깃장을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후자겠죠. 후자로 보입니다. 특히 변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변호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후자일 경우에 피의자한테 유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한 게 오히려 여론을 더 자극하고 심지어 법원도 자극하는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MB 측에서 검찰과 법원에 낸 의견서가 내용이 다르답니다. 그래요? 네, 약간 다릅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변호인이 들어갔었네. 저걸 어떻게 알죠? 그런가요? 네. 네. 검찰에 제출한 거는요. 안 나가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뭐 변호인들만 나가겠다고 하는 건 없었대요. 보도에 의하면은 변호인은 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근데 아니었군요. 그런 의견은 법원에다가 알렸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전에 이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구속영장이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구속영장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발부할지 말지가 논란되는 거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이제 청구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할 때 구속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구속하는 게 재판 받을 때도 구속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인을 지수는 오르고 있어요. 네, 주가 시장은 지금 좋은 것으로 그동안 이제 기대 심리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돼 있었고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견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미 충분히 예상을 했던 바였고 이게 뭐 큰 쇼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예상됐던 바고. 물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대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반응은
좋게 나오는 것이다. 예.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더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 미국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이제까지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받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당장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이쪽에 이제 만약에 투자를 과하게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하셨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약간 좀 고민스러운 그런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서 집 산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뭐 한 채 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신 분들이야 어떻게든지 꾸려가실 수 있겠지만 소위 갭 투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렇게 빚을 끌어다가 뭐 전세 끼고 해서 여러 채 사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사실 달갑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되겠죠.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인상 추이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고요. 원래 당초 예상보다도 약간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또 금리 이야기가 알세경제에서 또 다뤄주신다고. 아니 뭐 4부, 3부, 2부에서 얘기할 거 없으면 왜 불러요? 박기용 기자 가세요 이제.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쉽게 말씀해 주시고 밑자락을 까니까 2부, 3부, 4부 들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떡밥을 많이 던져드리면 거기서 더. 그러니까 뭐 지금 집 사려고 돈 빌린 분들 은행에서 이분들 이 채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 경찰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찰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천 건이 넘는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는 정권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60여 건의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보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좀 나온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 또 사실 더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뭐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제 방문객들 한참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남 횟수를 1일 3회에서 뭐 하루에 1회로 줄인다. 뭐 만남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하고 나눴던 그런 이야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문건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뭐 노 전 대통령이 후원자였던 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같이 뭐 골프를 쳤다라든지 이런 좀 사적인 퇴임 후에 어떤 이런 사적인 일들 자세한 동정까지 이 문건에 포함이 돼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전임 대통령 사찰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꾸짖고 문책하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읽고 뭐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 그렇다면은 이거 혹시 이 문건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 사람이 MB가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추정 가능한 의구심이고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죠. 누가 시켜서 이거 했는지.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는 이제 조국 교수님이었죠. 조국 교수가 인권위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는데 당시에 이 조국 교수에 대한 성향 어느 쪽이냐. 그리고 촛불 시위에도 참가를 했다. 뭐 이런 여부까지 이런 시시콜콜한 그런 사항까지도 이 문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방위적으로 사실상 사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권혜영님 경남 김해 라디오 주파수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FM 90.9MHz. 창원 불모산에서 쏩니다. 1kW로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김해뿐만 아니라 창원 그리고 창원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마산진에 그리고 거제 마창진 그렇죠. 그 저기 통영 쪽도 90.9로 맞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 배상 판결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2015년 10월 법원 행정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모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가 예.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데 그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주려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김모 부장판사가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우리 너무 이 조치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시대 상황 때문에 힘들었다, 피해를 입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여기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당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죠. 이 판사가 내린 판결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그 소위 보수라고 불리는 이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 통치했던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당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줄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좀 수소문도 하고 의견도 모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또 다시 새롭게 드러난 것이죠. 긴급조치 9호를 보니까 말이죠.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전파 수단이나 문화, 문서, 그림,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하는 행위. 그러니까 유신 헌법이 잘못됐다. 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신 헌법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긴급조치 9호가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긴급조치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 이분들 구제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내린 그 판사를 그 판사를 말하자면은 징계를 하려 했다. 해코지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최근 직전 대법원장 시대의 법원행정처가 하려 했던 일입니다. 이게 이번 사실이 사실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시작된 그 법원 행정처 컴퓨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현재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다시 이제 공론화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사실상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섰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필요하거나 제대로 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그 법리 양심에 근거해서 했던 판결, 이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징계하려 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인지 묵인한 것인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사실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 3월에 대법원이 이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시민사회나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었죠. 많이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온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그 김 부장 판사가 내린 판결이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자, 이혜진님, 비가 오는 도쿄입니다. 내일부터는 꽃이 활짝 피는 봄날이 온다고 하는데 김용민의 정치 쇼 청취율 조사에 꽃이 피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도쿄에서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박기웅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그래요. 정말 기념비적인 어록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MB다. 뭐 이런.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또 써먹더라고요 보니까. 김용민의 정치쇼가 어록의 생산 기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면에 같은 SBS 러브 FM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고현준의
뭐라고요? 무슨 뉴스 브리핑. 아 그래요. 네. 그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현준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아 언제부터 맡았어요?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러브 FM 통해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전임자가 지나간 자리가 네. 제법 너저분해가지고 예. 그걸 치우느라고. 예, 정리정돈 중이에요. 예. 3주째. 네, 알겠습니다. 눈이 벌써 충혈됐어요. 아유 졸려요. 예.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예. 아침에 나오면 그 깜깜한데 예. 교통사고 나갈까봐 네. 형광색으로 입고 다녀요. 오, 네. 그렇네요. 이 지금 빨간 봉투 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날 치지 말라고. 예. 그래요. 자,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오늘 재판이 잡혀서 네. 그 못 나오실 뻔했어요. 그래서 딴 분 알아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MB가 오늘 변호인도 안 나간다 이렇게 밝히면서 재판이 취소돼가지고 그래서 그 나오신 의혹이 걸로 알고 제기되고 있어요. 네. MB 언제 재판과 MB 재판을 어떤 맡았어요? 관련성이 있냐. 저는 사실 수임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MB 사건 맡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그렇습니까? 네. 선임에 쓸 돈이 없다 그 얘기해서 그럼요. 예, 저는 그때 사퇴를 하신 건가요? 충분한 수임료 주지 않는 의도인 사건은 하기 좀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돈수호 변호사님. 여긴 어떻게 나오셨어요, 근데? 네? 여긴 돈 충분히 주나요? 여기 출연료가 MB 선임료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별도의 그 별별 나랑 달라요? 네. 나랑 다르냐고. 이것도 참 알아봐야겠는데요, 이거. 까봐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저 진행도 맡았는데 말이죠. 네. 지금 뭐 출연료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오해가 있네요. 여기 출연료가 많다는 게 아니라 MB가 돈을 안 쓰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뜬 뉴스여서 주목이 확 돼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5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확인돼 TV조선에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나온 언론사가 월간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게 제일 눈길이 가네요. 네. 근데 이 기사의 바이라인 쓴 사람 이름은 없어요. 예, 그래서 누가 이런 기사를 썼는지도 궁금하고 아니 TV조선에 뭐 말하자면은 관계 회사, 자매 회사인데 여기에 참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월간조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의아하죠. 누가 쓴 건지 그 이름이 없는 기사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런가요? 뭐 저기 인터넷 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할 만한 김용민의 정치 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다는 소식 접하셨죠? 자, 코스피 지수 보니까 상승세로 시작했어요. 예, 다음 검색어는 토지 공개념.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 공개념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사유재산을 대대적으로 국유화한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오늘 2, 3부 아빠 뉴스와 4부 알쓸경제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자, 그리고 임수빈 변호사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됐네요. 경향신문에 실린 단독 기사가 큰 반향을 얻고 있는데 임수빈 변호사 별명이 PD수첩 검사였지요.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와 마찰을 빚다가 결국 검찰을 떠난 분입니다. 결국 임수빈 검사의 판단이 옳았네요. 제작진은 결국 무죄의 판결을 받았거든요. 김용민의 정치쇼. 시간은 거꾸로 가는 듯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힘찬 연어에 가는 길처럼. 네, 이런 느낌을 담아서 첫 곡 골랐습니다. 강산해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10시 반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만은 참석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역시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졸지에 이 프로 불참러가 됐는데 예. 이 전 대통령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면은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 자 주간경향 판기용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새를 못 참고 계속 추임새를 하셨어요. 예. 자, 어떻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이제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서면 조사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속보상으로 이제 전에 들은 바를 따르면 네. 이제 법원이 신문 없이 예, 서류 심사 를 진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변호인단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랑 관계 없이 예. 바로 이제 서류 심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르면 네. 구속 여부가 오늘 자정쯤에는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정쯤 안 나오면 무슨 책임을 지시려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말이죠. 뭐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느냐 마느냐 그 결과를 새벽까지 기다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지금 그 법원에서도 지금 서류 심사로 결정을 했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의중이 좀 깔려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지난 검찰 출석 때 보면은 아니다 모른다 뭐 이것뿐이었으니까. 전면 부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아니다 모른다라고만 답했으니 법원으로서도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쉬워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선명해지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만약에 신문 일정을 다시 잡아서 했다면은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빨라야 뭐 하루 더 걸리거나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었는데 하여튼간 지금 이제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더 빨리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장 전담 재판부가 뭐 큰 고민 없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또 짐작하게 됩니다. 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자, 오늘 영시를 넘길 것인지 넘기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 함께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 또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까 그 용디께서 그 초반에 이제 검색어 순위 말씀하셨을 때 나왔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 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연준이 현지 시간 21일 워싱턴 DC 본부에서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고 연방기금 금리를 현재 1.25에서 1.50 구간에서 1.50, 1.75 구간으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제니 옐런 의장 체제였던 지난해 12월 이후에 3개월 만 그리고 2015년 12월 제로금리를 끝낸 이후로는 6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화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의 흐름을 기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됐다 이 소식은 어쨌든 딴 나라는 얘기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체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움직이는 게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 이제 은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살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이제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금리가 연동이 되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면 결국 코픽스 금리가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지금 만약에 이제 돈을 빌린 분들이 있다면 더 가중이 될 수 있는 셈이죠. 근데 지금 코스피 의한 구속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데려오는 거죠. 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따라오세요. 자, 제가 이거 받아왔습니다. 보세요. 읽어보시고요. 같이 가시죠. 데리고 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까지 할 수 있는 구속영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옵니다. 이미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검찰 측에다가 안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검사는 그래요? 이거 소용없는데요?
그럼 법원에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다가는 MB는 안 나가지만 변호사들은 나갈 거예요. 예. 라고 하니까 혼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어제 정말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하고 법원, 검찰, 변호사 굉장히 많이 이제 어지러움에 빠졌죠. 저는 사실 말이죠. 어제 그런 보도를 보고 말이죠. 이건 멘탈 붕괴, MB다. 멘탈 붕괴. 그래서 MB 측에서 지금 네. MB 상태가 아닌가. MB는 민중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좀 억지 같은데. 그런가요? 네. 좋았습니다. 예.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겠습니다. 네. 예.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고소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피의자가? 아니요, 이거는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네. 권리 이게 앞서서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서 뭔가 봐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맞아요. 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서 뭐 MB는 안 나가고 변호인만 나가서 이제 검사랑 공방을 펼친다. 그 사이에 집에서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 네. 안 그러고 싶겠냐고. MB도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집에 있을게요. 건드리지 마세요. 구인영장 집행하지 마세요. 대신 저 변호사만 나갈 겁니다. 네. 라고 할 때 MB만 허용해주고 다른 사람은 허용 안 해준다? 이것도 곤란하거든요. 자, 하여간 대략 이 논란은 결국 MB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심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부담돼서 그럴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겠지. 네. 그랬으면 이제 변호인까지 같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으니까요. 실질심사 포기하고 이렇게 변호인만 나가는 심사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법원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피의자가 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뭐 변호인만 나오든 뭐 이런 신문 절차를 거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렇지. 예. 그래서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서면 수사 기록만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예. 결정을 내렸죠. 예. 그렇다면 빠르면 오늘도 오늘 가능해요. 구속될 수 있어요. 네. 네. 재판부에서는 그냥 지금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피의자 없이. 네네. 네. 그렇죠. 그럼 나오죠. 기록만 재판부도 네. 짜증났을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저 목소리가 서로 비슷하네요, 보니까. 손소 변호사랑요? 예, 그래서 고현준 씨가 네. 나 고현준입니다.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도 네네. 나 손수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설 기자님도 나 정인설입니다. 이래줘야 청취자들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TV에서 자막 달듯이. 이 자막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막 서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그러고 내가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정인설 기자가 잘리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정인석 기자님이 더 한거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 고현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 씻고 나왔습니다. 조금 좀 우리 이름 얘기하면서 전 김용민입니다. 네. 예. 자 손수호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뭐 이게 사실 네. 오늘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왜 MB가 실질 심사에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느냐 이거보다도 네. MB가 과연 구속될 것인지, 네.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언제 나올 것인지, 혹은 뭐 네. 구속영장 기각된다면 언제 나올 것인지 뭐 같은 거긴 합니다만은 네. 자, 예측해 주세요. 오늘 네. 구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0시 안 남기고.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주요 인물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예. 경우에 결국 구속됐죠. 예. 그런데 영장 실질심사 자체 그 재판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예. 그게 오후 늦게 끝나서 기록 검토를 시작하다 보니까 예.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정 넘고 다음 날 거의 아침 돼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생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네. 이번에 제출된 영장 청구서나 참고 기록이 네. 굉장히 많답니다. 영장 청구서만 해도 200페이지 넘고요. 예. 또 의견서만 네. 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답니다. 네. 이걸 다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이지만 네. 사실 예. 이렇게 이미 상당 부분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네. 그 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정해서 오라고 한 거거든요. 예. 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록을 봤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의 사례보다 오히려 좀 더 빠른 시간대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여요. 자, 네. 여기서 실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몇 시에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게 실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이거는- 삼변 시대에 네네. 새
법조인 모두 네. 시간을 특정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 걸 하죠? 예? 네. 왜 그런 걸 하느냐? 네.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네. 요즘 알겠습니다. 변별력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네. 11시 30분 하겠습니다. 밤 11시 반. 네. 아하. 이정열 전 판사도 아마 그 시간 즈음으로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약간 안심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새벽을 짚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11시 반이라고 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 기준이 그 밤 12시 딱 자정이 딱 있고요. 그 새벽을 넘길 거면 아예 2시를 넘겨라. 정인설 기자입니다. 예, 정인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그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벽 3시에 나왔거든요. 가장 애매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 아예 마감하기 딱 애매하죠. 아예 갈 거면 새벽 4시 이후로 가고 아니면 12시 전후. 보통 요즘에 보면 대부분 아무리 뭐 고위 인사라 하더라도 12시 전후에 항상 나왔거든요.